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실 때 됐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내가 그동안 그 집 애 밥 해주고 손주 키워준 게 죄였나 싶었어요. 남편 보내고 혼자 산 지도 10년이에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죠. 밤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잠을 설쳤어요. 침대 한쪽이 텅 비어 있으니까 마음도 텅 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군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그렇게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복직한다고요.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혀서 그래 그러마 했죠. 내 피부치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애 얼굴 보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보드라운 손으로 내 얼굴 만지고 할머니 할머니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 잃고 텅 빈 가슴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어느새 매일이 됐어요. 주말도 없었죠. 명절에도 손주를 맡겼어요. 며느리는 늘 그랬죠.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 망했어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손주 업고 공원 산책하고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갈고 내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손주 잘 크는 게 내 보람이었으니까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약 먹는 것도 자주 까먹었죠. 손주 밥 먹이느라.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며느리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손주 데리러 왔는데 며느리가 날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손주만 데리고 휙 가버렸죠.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다음 날 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요즘 좀 힘드시죠?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배려하는 말이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나를 정리하려는 것 같은, 버리려는 것 같은 느낌. 등골이 오싹했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자꾸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약은 잘 드세요? 처음엔 걱정해 주는 줄 알았죠. 근데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깜빡하신 적 없으세요? 길 잃으신 적은요? 손주 이름 헷갈리신 적 있으세요? 냉장고에 뭐 넣었는지 기억하세요? 아침에 약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애가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나한테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내 약점을 찾고 있구나. 뭔가 계획이 있는 거구나.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손주 키워준 게 잘못인가? 밥 해준 게 잘못인가? 빨래 해준 게 잘못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들이었어요. 내 자식이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좀 쉬셔야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키워준 자식이 날 떠나보내려 하다니. 그날 밤 베개를 적셨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목이 메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며느리가 주말에 찾아왔어요. 웃으면서 왔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죠.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무슨 좋은 곳인가 했더니 요양원이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원. 그 말이 귀에 맴돌았죠.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 요양원은 옛날이랑 달라요. 호텔 같아요. 방도 따로 있고 식사도 엄청 좋대요.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요. 1대1 케어도 받으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대요. 마치 광고 문구처럼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팸플릿까지 가져왔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남밥 얻어먹을 나이가 됐나? 내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야 하나? 내가 짐이 됐나?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는데 나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엄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요즘 시설 진짜 좋다니까요. 제 친구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엄청 만족하신대요.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신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어요. 참았어요. 울음을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 알았다. 한번 가볼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더군요. 어머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갈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자주 찾아온다는 말. 명절에도 제대로 안 오는 사람들이 무슨 자주 찾아와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알았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거예요. 아니, 석 달에 한 번도 안 올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니 힘이 쭉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결혼식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다 같이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손을 봤어요. 거친 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손주 밥 먹이느라 닳고 다른 손. 이 손으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요양원에 가야 하나? 손가락 하나하나가 아팠어요. 관절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밤이 깊어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쳐다보다가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후회됐어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걸. 손이라도 더 잡아줄걸.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더 할걸. 지금 혼자 이렇게 외로운 거 보니까 그때 그 사람도 외로웠을 것 같아요. 미안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근데 자식한테는 미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에 구경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손이 떨렸어요. 목요일.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단순히 편하려고만은 아니라는 걸.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 뭔가 돈이 걸려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내 목숨이 돈으로 바뀔 거라는 걸. 며느리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기 전에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가 병원 예약했어요. 그때는 당연한 절차인 줄 알았죠. 요양원 가려면 건강검진이 필요하구나. 며느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요즘 요양원은 입소 전에
꼭 검진을 받아야 한대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내 건강을 챙겨주는 건가 보다 했어요. 마지막 효도인가 보다 생각했죠. 참 순진했어요, 그때. 검진날 며느리가 모시러 왔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자꾸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죠? 아까도 손주 이름 헷갈리셨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계속 말했죠. 지난주에도 약 드시는 거 까먹으셨잖아요. 열쇠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냉장고 문도 열어놓고 그냥 가시고, 가스불도 끄는 거 잊으신 적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 눈빛이 너무 강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자꾸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걸까? 차 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경과였어요. 신경과. 그 간판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건강검진인데 왜 신경과인가? 내과도 아니고 가정의학과도 아니고. 근데 이미 안에 들어간 뒤였어요. 며느리가 내 팔을 잡고 진료실로 끌고 갔죠. 의사가 물었어요.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가족 이름 기억하세요? 어제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질문이 하나하나 이상했어요. 이게 무슨 건강검진인가? 이건 치매 검사잖아.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거들었어요. 선생님 요즘 자주 깜빡하세요. 약도 잊어버리시고 길도 헷갈려 하시고 제 얼굴도 한두 번 못 알아보셨어요. 손주랑 저랑 이름도 헷갈리시고 밥 드셨는지도 기억 못 하실 때가 많아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며느리 얼굴을 쳐다봤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며느리는 내 눈을 피했어요. 의사만 쳐다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심지어 메모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언제 뭘 잊어버렸는지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인데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며냈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검사를 받았어요. 그림 보고 이름 대는 것, 숫자 거꾸로 말하는 것, 시계 그리는 것. 치매 검사였어요. 그제야 알았죠. 건강검진이 아니라 치매 진단이었구나.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구나. 손이 떨렸어요. 연필 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억울함에 미칠 것 같았어요. 검사 끝나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차 타고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며느리도 말이 없었죠. 차창 밖만 쳐다봤어요.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비라도 올 것 같았죠. 집 앞에 내려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건강을 바라는 사람이 왜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도대체 왜요? 뭐가 목적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치매 환자처럼 보이나?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 차가운 눈빛이, 그리고 의사한테 거짓말하던 모습이. 뭔가 큰 음모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 요양원 보내려는 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돈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마르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분노가 각오로 바뀌었죠. 그래,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나도 뭔가 해야지.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보자. 이 애들이 뭘 하려는 건지 똑똑히 봐주겠어. 그리고 반격하겠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어? 먼저 한 건 입 다물기였어요.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죠. 화났다는 것도 의심한다는 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진한 척 했어요. 며느리가 전화하면 내내 알았어요. 그래,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했죠. 며느리는 제 연기를 믿었어요. 안심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한결 가벼워졌더라고요. 어머니, 요양원 정말 좋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졌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보 같은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통장을 정리했죠. 아들 명의로 된 것들을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전에 아들이 편하게 관리하겠다고 공동 명의로 해뒀던 거였는데 전부 정리했죠.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가족분과 상의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반격이었거든요. 작지만 확실한 반격이었죠. 집문서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내 이름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 이름으로 해뒀거든요. 그때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그랬죠. 만약을 대비해서 당신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날 지켜준 거였어요. 무덤에서도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마웠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보험도 확인했어요. 남편 사망 후에 받았던 보험금으로 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 몇 개 있었어요. 아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서류를 가져간 적이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이 효도하는 줄 알았죠.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제 보험 현황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제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이 있었거든요. 사망보험. 금액도 컸어요. 수익자도 제가 아니라 아들로 돼 있었고요.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필체가 달랐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뭘 노리는지 알 것 같았죠. 요양원, 치매 진단, 보험, 다 연결됐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거였어요. 어쩌면 더 무서운 계획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를 없애려는.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이제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법정에서 써먹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죠. 핸드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손주가 어렸을 때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절실하니까 금방 배우더라고요. 녹음하는 법, 사진 찍는 법, 파일 저장하는 법. 밤마다 연습했어요. 며느리가 다음에 올 때를 대비해서요.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것도 배웠어요. 혹시라도 핸드폰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배우다니. 그리고 연극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왔을 때 일부러 깜빡이는 척했죠. 아, 내가 또 깜빡했네. 이게 뭐였더라. 바보처럼 웃으면서 말했어요. 며느리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역시나 하는 표정이었죠. 아들도 걱정하는 척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정말 자주 그러시네요. 나는 계속 연기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괜찮아. 며느리는 점점 더 대놓고 굴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 아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했죠.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우리도 좀 편해지겠다. 집도 넓어지고. 그 말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계속 방심해라. 내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아라. 증거는 계속 쌓여갔어요. 하나하나 모았죠.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요즘 자주 오더라고요. 예전엔 명절에도 안 오던 사람들이. 뭔가 수상했죠. 밥 먹으면서 며느리가 또 물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구경 다음 주에 가요. 준비 다 됐어요. 시설도 확인했고 방도 예약했어요. 직원들도 다 좋은 분들이래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드디어 끝나간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녁 먹고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차 마시고 있었어요. 나는 설거지한다고 부엌에 있었죠. 근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속삭이는 소리.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이거만 처리되면 우리도 편해질 거야. 회사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들이 대답했죠. 그래도 엄마인데 이래도 되나? 양심상.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가 문제야? 요양원 가시면 편하시잖아. 우리도 편하고.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뭐래. 돈이 먼저야.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죠.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보험 서류는 다 준비했어. 엄마 서명만 받으면 돼. 치매 진단서도 곧 나올 거고.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의사한테 미리 말 다 해놨어. 돈도 줬고. 아들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좀. 며느리가 다그쳤죠. 당신 회사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몇 천만 원이야.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보험금 들어오잖아. 그것도 억 단위로. 그럼 빚 다 갚고 집도 바꾸고. 보험금. 억 단위. 그 단어들이 귀에 박혔어요. 역시 그거였구나. 며느리가 더 말했어요. 치매 환자는 관리 힘들어서 사고 많이 난대. 요양원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약도 잘못 먹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노안으로 처리되는 거야. 아무도 의심 안 해. 다들 그러려니 하지. 그 뒤 말은 더 소름 끼쳤어요. 아들이 작게 말했죠. 그래도 우리 엄만데. 며느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먼저야. 감상은 나중에 해. 어차피 늙으셨잖아. 몇 년 못 사실 거 우리가 앞당기는 거지 뭐. 그 순간 부엌에서 접시가 와장창 깨졌어요. 내 손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 미끄러워서 그만. 괜찮아.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요즘 자주 그러시니까. 역시 치매 증상 같은데. 빨리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내 연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보라고 생각한 거죠.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이라고.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요양원에서 사고 나면 자연스럽게 노안으로 처리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나를 죽이려는 거였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거기서 사고로 위장해서 그리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거였어요. 완전 범죄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10달 열흘을 뱃속에 품었던 자식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이미 다 말랐나 봐요. 대신 머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 끝까지 가자. 내가 죽는지 너희가 망하는지 두고 보자.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야. 쉽게 당하지 않아.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보험 서류 사본, 전부 다 모았죠. 며느리 몰래 서류를 사진 찍었어요. 보험금 수령인이 아들로 바뀐 서류, 내 서명이 위조된 서류. 필적 감정하면 바로 드러날 거예요. 내 글씨체랑 완전히 다르니까. 전문가가 보면 한눈에 알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조용히 혼자 찾아갔죠. 모든 걸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더군요. 이건 보험 사기고 사문서 위조고 존속살해 미수예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요양원 입소 날. 며느리가 아침 일찍 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머니, 오늘이에요. 짐은 제가 다 챙겼어요. 나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고마워. 며느리는 내 방을 휘휘 돌아다니며 짐을 쌌어요. 옷, 세면도구, 약. 마치 이미 준비해둔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 같았죠. 꼼꼼하게 체크리스트까지 보면서요. 얼마나 오래 준비했을까? 한 달? 두 달? 아니, 더 오래됐을 거예요. 차에 짐을 실었어요. 내 인생이 저 가방 몇 개에 담긴 거구나 싶었죠. 참 허무하더라고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정말 좋아요. 어제 제가 다시 가봤는데 시설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래 교실도 있고.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 입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연기상을 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카데미 상감이에요. 요양원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살던 동네, 자주 가던 시장, 손주 데리고 산책하던 공원. 다 지나갔죠. 며느리는 계속 떠들었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노래교실, 미술교실, 원예활동. 심심하실 틈이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실 거예요. 나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창밖만 쳐다봤죠.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들을 눈에 담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정말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니까.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며느리 말대로 호텔 같았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해도 새장은 새장이에요. 직원이 나와서 맞았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죠. 우리 어머니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세요. 치매 초기 단계래요. 조심해서 봐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뭘 메모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죠. 며느리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여기 옷 넣으시고 여기 세면도구 두세요. 나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뒤지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약은 어디 있어요? 나는 가방을 가리켰죠. 저기 있어. 며느리가 약을 꺼내더니 간호사한테 건넸어요. 어머니 약이에요. 꼭 챙겨주세요.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 약이 진짜 내 약일까? 다른 약을 섞어 놓은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짐 정리가 끝났어요. 며느리가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내일 또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봐. 며느리가 나를 안았어요. 억지스러운 포옹이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문 밖으로 나가면서 간호사한테 뭔가 속삭이더군요. 잘 봐달라는 말이었겠죠. 아니면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이었을지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움직였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옷 사이에 숨겨둔 작은 파우치를 꺼냈죠. 그 안에 USB가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모든 대화가 담긴 USB. 보험 서류 사본도 들어 있었고요. 이게 내 무기예요. 이걸로 끝장을 볼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죠. 준비됐어요. 내일 보험사 앞에서 만나요. 경찰도 불러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몰라요. 내가 여기서 조용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그 반대예요. 나는 여기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곧 떠오를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이번엔 내가 이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죠. 어머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안 먹을래요. 나가봐야 해요. 간호사가 놀랐어요. 어디 가세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죠. 내일이에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막지는 않았어요. 제정신인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택시를 불렀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갔죠. 보험사 본사 앞이었어요.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경찰도 2명 있었고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준비되셨어요? 긴장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긴장되지만 해야 해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모든 증거가.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잘하실 거예요. 그 손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보험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당황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예약 있으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죠. 사기 신고하러 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 있죠? 그거 위조된 거예요. 직원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상사 부를게요. 팀장이 급하게 나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나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어요. 이 보험 가입 서류, 제 서명이 아니에요. 필적 감정받으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제가 가입한 적도 없어요. 전혀 몰랐어요. 팀장이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죠. 이건 확실히 필적이 다르네요. 누가 하신 거죠? 나는 답했어요. 제 며느리와 아들이요. 팀장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가족분이요. 경찰이 개입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나는 USB를 건넸죠.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보험금 타내려는 대화 내용 전부,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서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는 계획까지. 경찰 표정이 굳었어요. 심각해졌죠. 경찰이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을 재생했죠.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보험 서류는 다 준비했어. 엄마 서명만 받으면 돼. 요양원 가시면 보험금 들어오잖아. 그것도 억 단위로.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죠. 다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치매 환자는 관리 힘들어서 사고 많이 난대. 요양원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노안으로 처리되는 거야. 팀장이 입을 막았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팀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예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합니다. 보험 사기의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미수.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병원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어요. 그 녹음도 있어요. 의사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받았대요. 경찰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와 아들이 체포됐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었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보험사 앞이에요. 경찰도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숨이 막히는 소리를 냈죠. 뭐라고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말했어요. 다 들통났어요. 당신들이 한 짓 전부. 보험 사기, 서명 위조, 살인 미수 계획. 전부 녹음했어요. 며느리가 비명 지르듯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전화를 끊었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2시간 뒤 경찰서에서 며느리와 아들을 봤어요. 수갑찬 모습으로.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빚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도 애원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남이에요. 당신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미 끝났어요. 그 일이 있고 석 달이 지났어요. 재판도 끝났고 모든 게 정리됐죠. 며느리와 아들은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살인 미수. 죄목이 많더군요. 나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울고 있었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슬프기보다는 허무했어요. 피를 나눈 사이도 결국 돈 앞에서는 남이 되는구나. 판사가 판결을 읽을 때 아들이 날 쳐다봤어요. 근데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집은 팔았어요. 그 집에 혼자 있기가 싫었거든요. 아들 부부 생각만 나고, 손주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작은 원룸을 얻었죠. 바다 보이는 곳으로요. 전에 남편이랑 여행 갔던 곳 근처예요. 남편이 좋아하던 곳이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보려고요. 짐도 많이 버렸어요. 과거는 과거에 두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요. 바다 냄새가 들어와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요. 커피를 내려 마시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아침 늦게 일어나도 되고
밤새 책 읽어도 되고, 이게 자유구나 싶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가끔 손주 생각이 나요. 밉지는 않아요. 애는 죄가 없으니까. 근데 만날 수는 없죠. 그 애도 이해할 거예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며느리와 아빠가 뭘 했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이해해 줄 거예요. 아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젠 그것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그림을 그려요. 취미 삼아서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배우는데 재미있어요. 손도 안 떨리고 기억력도 멀쩡해요. 치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웃기죠. 나는 아직 정정해요. 머리도 또렷하고 손도 잘 움직여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소질 있으시네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인정받는 느낌.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친구도 생겼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들이에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얘기도 비슷해요. 다들 자식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끼리 농담해요. 자식이 효도 안 하면 그게 효도다. 우리 인생 살자. 다들 웃어요. 쓸쓸한 웃음이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에요.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녀요. 이게 진짜 가족 같아요. 피보다 진한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에요. 저녁에는 산책을 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해요. 내가 그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며느리 말대로 순순히 요양원에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애들 계획대로 사고로 죽었겠죠. 근데 나는 싸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지켰어요. 내 존엄을 지켰어요. 밤이면 별을 봐요. 남편한테 말을 걸죠.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 것 같아요. 별이 반짝여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보 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갈 수 없어요. 내 인생 더 살아야 해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실 때 됐어요. 그날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아무도 날 이용하지 못하고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하는 삶.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걸 그 애들은 끝내 몰랐을 거예요. 나 늙었지만 멍청하지 않아요.